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집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자,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 또 들어왔습니다.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00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시청해주고 있는 많은 애청자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 대표님과 함께 우리 4.3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4.3이 며칠 전에 진행됐었는데, 4.3 뭐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게 제주도에서 진행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 대표님이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 오셨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산 제국주의 100년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로당의 제주 4.3 무장 폭동,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 레닌이 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지령을 내렸는지를 알아봤고, 그리고, 또, 대한독립군단을 또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봤으니까, 지금 이번 편을 보시는 분들은 1편을 같이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참 레닌이 나와서 이제 사진에 나와서 하지만,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별로 집권도 못 해보고 뇌출혈이 발생해서 뭐 얼마 권력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니까 불쌍하게 그냥 확 그냥 하나님 데리고 스탈린한테 데리고 간 거죠. 확 다 넘겨버리고 그냥 본인은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차피 사람이 레닌도 죽어버리고 스탈린도 죽어버리고 한 번 인생을 왔다 가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렇게, 아니 그 돈을 가지고 뭐 돈을 뭐 10조를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권력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그 코에 그 호흡이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 욕심을 못 부리니까는 그런 사탄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이제 해방이 되는데, 해방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 1946년에 여론조사를 했죠. 하니까 우리나라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남과 북이 다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뭐 평등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로 넘어간 거는 독일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볼시비키 혁명 했던 레닌 그쪽에서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주고 식량 대주고 우리가 독립하게 해줄게 했는데, 사실은 독일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하고 독일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써먹기 위해 가지고 독립을 지원해 준 거죠. 그리고 독일의 압제를 피해서 선택했는데 그게 곰을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제국주의들이죠. 극동 지역에서는 이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와 소련하고 싸우니까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일본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독립투사들을 돈 대주고 뭐 무기 대주고 뭐 식량 대주고 할 테니까 싸워라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은 우리가 왜 소련 밑에서 싸우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지,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통의 적이라는 일본을 두고서 이제 일종의 동맹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공통의 적이라는 일본이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먹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거를 민족주의자들은 간파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간파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 넘어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레닌이 해체를 시켜버리고, 대한독립군단도 다 숙청해버리고, 그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소비에트식 개헌을 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을 하고, 거기에 주석이 김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이나 박헌영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운형 이런 사람들을 살려놓은 거는 소련이 써먹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려놓은 겁니다. 소련의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은 소련의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산주의를 이해했기 때문에 결코 소련과 협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 사람,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서 만든 게 남노당이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만든 게 그 북한 공산당 그 김일성, 원래는 김성준인데 이름도 김일성으로 바꿉니다. 그 북한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1946년에 미 군정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78%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나왔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 실체가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막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입니다. 막 죽이고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이고 막 그런데 이게 대구 10월 폭동이 1946년 10월 1일 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 뭡니까 이제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로 하고 이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데 소련이 또 남쪽까지 먹을 생각으로 남노당을 시켜가지고 또 대구 10월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뿌리는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거죠. 예. 이제 최초로 폭동 자체도 공산주의 폭동도 대구에서 먼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이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일으킨 게 그게 대구 10월 폭동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300여 명이 이제 또 이 희생을 당하는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 간첩 성시배기가 또 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김구 선생을 포섭을 해가지고 포섭하는 작업을 했죠. 예. 북한에 데리고 가는데 이게 정말 이 해방 공간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면요. 그 간첩 성시배 1947년 12월 달에 북한이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이 공통으로 조선은행권을 썼는데 1947년 12월 달에 그 화폐 개혁을 북한이 비밀리에 하면서 폐기된 국권을 어선으로 남쪽으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남쪽에서 간첩 성시배기가 들어와가지고 국회 부의장도 구워서 앉고 국회에 무슨 단체들, 국회의원들, 뭐 군경 외교관들, 대한민국에 전부 다 그냥 빨갛게 그냥 구워 삶은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도 10개를 만듭니다.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은 우리가 뭐 48년도에 우리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이걸 비난하고 있지만 46년도에 이북 5도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정부가 다 들어섰고 그다음 북한 인민군대가 이미 다 창설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까지 다 적화하려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뭐 김규식이나 영훈이 뭐 박은영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야 우리가 그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하고 내가 민족 지도자요 하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민족 지도자들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는 그 소련 그 레닌의 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사회주의 활동을 했는데 야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싹 쏠려간 거죠. 그런데 또 간첩 성시배기가 내려와가지고 폐기된 그 국권을 가지고서 언론사도 만들고 뭐 다 그냥 뇌물로 이렇게 구워 삶으니까 사실은 6.25 때 나라가 안 망한 게 그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죠. 그거를 지켜준 그분이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와 협력을 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소 공동회담이 1946년 3월 20일 날 1차 미소 공동회담이 이제 생기는데 소련은 야 우익은 제외하자 그랬고 미국은 야 좌익 우익 함께 정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미국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고 소련하고 이 좌익들 공산주의 세력들하고 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히틀러를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 독일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소련한테 어마어마한 군수 지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탱크, 탱크와 그리고 모든 이제 전쟁 물자를 그때 당시에 미국이 소련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게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통의 적군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동맹을 체결하는 거예요. 공통의 적인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동맹을 체결했던 거죠. 그러나 그 나치가 무너진 뒤에는 이제 소련이 비로소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은 그때까지도 소련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좌우 합작을 하자, 좌우 합작해가지고 정부를 만들자 하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야 좌우 합작 안 된다, 좌우 합작 임시정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뭐 미국의 괴뢰 앞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쟁인 거죠. 그때 당시에 아까 그 전편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유럽 특히 이제 그 나치에 의해서 점령됐다가 후에 이제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체코니, 유고슬라비아니, 헝가리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좌우 합작 정권을 추진했다가 전부 다 공산화된 나라들입니다. 오스트리아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스트리아만 남고 나머지 동유럽 국가는 전체가 완전히 적화돼 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동유럽의 사례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합작이라는 거는 허울뿐이고 소련이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의도라는 걸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나머지 좌우합작에 대해서 이 친 좌우합작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분들은 이런 걸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유럽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뭐 국제 정치학 박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았기 때문에 뭐 알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의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의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딱 꿰뚫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이제 성령의 이제 은사를 받은 분이라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성 감옥에 그 5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거의 뭐 한 100분 가까이 읽었다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하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 그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은 한성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게 이게 유익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아까 독립정신 이런 책 사실 그런 걸 보면 국제 정세를 요즘같이 인터넷도 없는데 훤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책에는 독립정신의 정신 그 위에 있는 거면 무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기독교 이공론을 기독교로 그 기반으로 가야 된다. 뭐 등등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랬는데 지금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들은 좌우합작 임시정부를 찬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좌우합작에 이분들은 마다할 리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탄핵을 시켜버리고 소비에트 체제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김구 선생이 주석이 되면서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극동 그 대회 그 모스크바에서 열린 저 소비에트 그 대회에 가가지고 공산당 찬양하는 충성맹상 이런 연설도 했었고 그리고 여운형한테는 레닌이 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었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민족의 지도자요 일본하고 싸웠어 하고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좌우합작 정부 해야 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확 쏠려갔던 거고 간첩 성시배기가 또 여론전 언론전을 또 한 거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47년 9월 17일 날 미소 공동회담이 완전히 결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좌우합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려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소련은 반드시 이거를 적화하려고 대한민국 남한까지 전부 다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좌우합작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 이런 정부를 수립하는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좌우
미수공동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1947년 11월 14일 날 이제 우리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예. 예. 넘어가가지고 유엔으로 넘기는 것도 미수공동위원회에 맡겨두면 결국은 이제 소련 의도대로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 넘겨버린 겁니다. 예. 그래야 합법적으로 두 사람, 미국과 소련이란 두 나라를 손을 떼게 만들려고 유엔으로 넘긴 일종의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또 안에서 이제 또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이 네. 확 생기는데 걔들이 뭐다 다 그 남노당의 지령을 받은 그런 언론들이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련은 야,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하자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남북한 단일 선거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는 자기들은 그 압록강 두만강만 넘어갔다가 다시 확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미국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자고 했다가 미국이 나간 사이에 다시 확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남노당을 만들어가지고 다 척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또한 그 이야기를 부분도 해보죠. 있고요. 이미 이제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는 인민군대가 이미 창설돼 있고 그렇죠, 예. 그 T-34로 무장한 기계화 사단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동북아 최강의 기계화 사단을 북한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상황에서 남북한 미군과 외국군대, 소련군이 동시에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25 개전 초에처럼 얼마든지 북한군이 유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말대로 1949년 6월 30일 미국 군대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북한의 기계화 사단 통해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동시철군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1949년에 그 주한미군 1사단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1년 있다가 6.25가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 소련의 공작이 다 먹힌 겁니다. 남노당의 그대로 소련의 의도대로 흘러간 것이죠. 예. 그래서 1947년 11월 14일 날 이제 이 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유엔에서 표결에 붙여졌어요. 그래 가지고 찬성 43, 기권 9, 반대 6으로 미국의 의견 그러니까 즉 남북한 단일 선거를 하자는 미국의 의견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또 북한은 남북 동시 단일 선거를 또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반대를 하고 또 유엔 감시단이 들어오는 걸 입국을 거부를 해버렸죠. 거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이미 북한은 지금 국회 인민 그 위원회가 다 그 국회도 만들어지고 군대도 만들어지고 벌써 행정위원회 즉 정부도 전부 다 만들어진 정부가 다 상태고 만들어지고 하니까 야 그러면 정 안 되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김구는 자 선거하지 말자 하고 또 반대를 해요. 또 반대를 합니다. 김구 선생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야 국제연합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준비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1948년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의 권고대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진행하게 됩니다. 총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50총선거를 5월 10일 날 진행되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막으려는 시도가 남노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제주 4.3사인데 제주 4.3 사건 일어나기 이제 한 달 전에 그 3.1절 행사가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적기가를 부르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의샤의샤 하고 하니까 이제 경찰이 그걸 해산시키려고 이제 기마 경찰이 들어가니까 뒤에 숨어 있다가 죽창으로 기마 경찰이 말을 찔러가 말이 실갑이 되고 하니까는 거기 있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또랑 옆으로 숨었는데 경찰이 애를 치워 죽였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해가지고 또 이제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제주도 새별오름이라는 이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에 봉화가 오름과 동시에
전 제주 지역에서 살인, 방화, 약탈, 강간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월 10일 선거를 딱 한 달 남겨둔 상태에서 바로 이 4.3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4.3 반란 사건이죠. 예.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폭도 400여 명이 12개 경찰 지서를 습격을 하고요. 제주 KBS를 습격하고 경찰관 및 우익인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찰 복장을 뺏어가지고 옷을 자기들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총을 쏘고 죽이고 하니까 사람들은 경찰이 죽였다 이렇게 또 오해를 네. 하고 또 그런 유언비어가 퍼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가지고 한라산의 배경으로 한국군하고 경찰과 이 남로당의 유격대 빨치산들이 싸운 게 그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승인한 5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 지령을 받고 남로당들이 일으킨 폭동이 바로 4.3 사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주동자 김달삼 등 6명의 제주도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8월 25일 해주에서 열리는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 파견합니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예요. 네. 그랬는데 남한에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 투표용지를 수만 장을 또 훔쳐가 가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총선에 참가 못한 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는 그때 당시에 재헌의회에 한 명의 국회의원도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하고 자기들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 김달삼이는 이 이름도 김달삼이 아니에요. 북한 혁명 열사릉에 예. 거기에 묻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일으킨 폭동인데 제주도에서 지금 현 정권 4.3 특별법 통해서 예. 이거를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뭐 민주화 뭐 유공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반역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 10월 19일 날 여수와 순천에 있었던 14연대 소속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이걸 진압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좌익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부가 정 안 되니까 그 11월 7일 날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을 하는데 1957년 4월 3일 날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공비 및 동조자 중 사살된 사람이 7,893명이고 국군이 186명 사망 전사죠. 그 경찰이 153명 전사, 민간 사망자가 1,5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 공비를 소탕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따로 출연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을 다 피해자로 둔갑을 시키고 그 후손들한테 지금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그 제주 4.3 특별법인데 올해 2월달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2021년 2월달에 국회 본회의에 다 통과가 됐고 6월달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 혈세로 또 그렇게 지금 좌익 세력들을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 보상을 한다는 것,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이건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되는데 최근에 스위스에서 예. 올해 이번 달 말부터 열리는 건데 스위스에서 남북한 뭐 무슨 미술 교류 전시전이 있어요. 예. 거기에 미사일이라는 북한 화가 그린 그림. 예. 그게 이제 김일성 부자가 앉아서 미사일 쏘는 장면을 이제 바라보는 장면인데 예. 여기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예. 한 8천만 원을 지원해요. 예.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저 행사에 대한민국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재단에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주에 한번 그 국가보안법상에 예. 찬양 고무죄에 해당합니다. 예.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저런 그림에 전시하는데 국가 돈을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교류재단 이사장을
찬양 고무죄로 한번 고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드시 고발해야죠. 예, 이런 그 사건이 예.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1946년에 10월 폭동이 있었고 48년 4월 3일 날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48년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토벌대 사령관이었던 박진경 대령 여기 추모비인데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제주 국립묘지 공사장 한쪽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토벌을 하러 와가지고 45일 동안 토벌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그 부하가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최근에 제주 KBS에서 암살이라는 그 뭐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게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미화를 했다고 그 지금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사건이 터지고 지금 아수라장이 됐는데 김일성은 김구 선생은 또 김일성을 만나러 가요. 북한 공산주의와 성시백을 통해서 네, 성시백을 포섭이 된 뒤에 된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 있다. 선거 반대한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우리끼리 선거하면 분단을 조장하게 된다. 우리끼리가 나오네요. 우리 민족끼리. 예. 예.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이미 북한은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행정위원회가 정부와 의회가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김구 선생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레닌이 준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사들이 활동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고 소비에트 체제의 내각 책임제로 이제 바꾸면서 개헌을 하면서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랑 그 김구 주석이 남쪽의 남노당의 김구 주석이랑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공동 정상회담을 한 게 4월 30일 공동선언문 발표입니다. 예, 대표적인 지금 이제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말려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주 4.3 사건이 벌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가지고 공동선언문에 이제 그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외국 군대가 즉시에 철거해야 된다.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1948년 4월 30일 날 서명을 합니다. 자, 문제는 북조선의 행정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만약에 이게 정말 김구 선생이나 김일성이가 했던 대로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북조선 인민위원회나 행정위원회를 동시에 해체하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예. 남한의 단독정부와 선거를 통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예.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연합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준비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분단의 고착 주범이라는 이제 오해를 이제 사게 되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씌운 거죠. 이미 북한에는 인민위원회 그리고 행정위원회 그리고 북한 인민군대가 창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2차 대전의 가장 유명한 전차인 T-34, 가장 강한 전차인 T-34 전차로 무장한 인민군이 버젓이 형성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이거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북한의 계획적 공사나 이 과정을 보시면요.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국회. 예, 국회가 성립되고 47년 12월 달에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고 이 돈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한에서 이제 10개의 언론사를 만들고 군인, 경찰, 외교관, 공무원, 시민단체, 정치인들을 다 포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창설이 되고 1948년 2월 10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유엔에 넘겨서 전체 선거를 하기로 해놓고 이미 북한은 이미 정부와 의회와 군대가 창설돼 있으니까 화폐까지 만들어 화폐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전체 선거를 안 하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4월 30일 뭐 선언문을 발표한다면 이건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1948년 8월 25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하는데 221명을 선출합니다. 이게 국회의원 221명을 선출했어요. 만약 북한이 정말 단독 대한민국 전체의 단독 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자기들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때 북한 지역의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나 북한 유엔 감시단의 입국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엔 감시단 하에서 이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 김달삼이 투표용지 수만 장을 훔쳐가지고 북한에 상납을 하고 자기는 북한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예. 혁명 열사랑에 묻히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19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지금 북한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예. 예. 조금 늦춰가지고 자기들은 끝까지 노력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자기들은 정부와 그리고 국회와 군대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허울존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 군대 철수, 양 군대 철수를 주장했는데 미국은 49년 6월 30일 날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예. 점령하러 들어온 군대였으면 미군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나 철수한 군대가 왜 왔습니까? 인민군이 6.25 남침을 해서 대한민국 보호하려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네. 저 대만의 그 외교관이었던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김구 선생한테 아니 왜 그렇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느냐 자유 총선거를 그 부정하느냐 뭐 그랬습니다. 그럼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북한 갔다 오니까 이미 군대도 있고 그래 전쟁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 지금부터 이미 인민군 사열을 보고 왔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도 이길 수가 없어.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화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야 지금 큰일 났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 이승만 대통령 큰일 났어요.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전쟁 갔다 와 보니까 전쟁 일어날 것 같아. 애들 이미 군대 만들었어. 한마디만 했으면 이승만 대통령 메가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야 군대 맞습니다. 데리고 들어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김구 선생은 절대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민족의 반역자입니까? 김구 선생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을 부정한 사람을 갖다가 저 백범 김구 선생 뭐 백범 김구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헬세로 완전히 국민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정입니까? 이게 실제 진실이에요? 6.25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고하지 않으므로 예.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6.25는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김구 선생이? 자,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제주 도청 앞에서 3월 29일 날 저희가 내려가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또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그 제주 KBS에서 또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제주 KBS는 그때 당시에 무장 폭도들한테 당했죠.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보도를 해줬습니다. 예. 자기들은 피해자였으니까 예, 폭도에 의한 피해자였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등 6개 보수단체가 야 이거 저기 역사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보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희룡 이 도지사가 이게 또 이 사람이 복병이에요. 트럭이에요. 운동권 출신이라서 그 실체가 좀 불명확한데 지난번에도 예.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한라산에서 헬기가 내리게 하겠다고 백록담에서 내리게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 예. 그 사상적으로 상당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방공간에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남노당 뭐 그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를 하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소련에 돈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둔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목사들, 신부, 수녀, 뭐 스님, 뭐 선생님,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하여튼 사회단체, 시민단체 거기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버젓한 이런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포섭돼서 예. 현재도 이제 저 좌파 즉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 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도 이런 기자회견 했는데 여기
노란색 화살표를 보이시면 저기 마스크 끼고 카메라 찍고 있는 게 접니다. 우리 성 대표님이 가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예.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뭐 제주도에 보내놨는데 지금 붙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제주 그 대정 지역에서 대정교회 이도종 목사님, 예. 이도종 목사님이 생매장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공산폭도들한테 추모한다고 저희들이 이 플래카드를 제주도에 내려보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게시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3 공산폭도들에게 생매장 당한 대정교회 이도종 목사, 이 목사님을 추모한다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주도로 내려보내서 지금 현재 게시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현수막은 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도 제주 4.3 공산주의 폭도들에게 기도하는 채로 생매장 당한 이도정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붙여놨고, 제주 4.3 사건은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공산폭동입니다 하고 이 배너를 갖다가 화면을 좀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그 배너를 그 배너를 그냥 틀어주세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배너 지나가게 그냥 틀어주십시오. 계속 틀어주세요. 참, 이 4.3에 대해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여순 반란까지 이거를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좀 있으면 아마 180석을 이 좌파들이 넘기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서 이미 이제 아마 여순 반란에 대해서도 여순 반란 특별법, 아마 여순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지금 여순 반란 사건 이미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국회 앞에 가면 뭐 계속 보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헌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 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각 시군구 읍면동 동의 동장 그 밑에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그 인민위원회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시, 군, 구에 지방의회가 형성돼 있고 동이라는 행정기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민위원회를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민주적 추첨을 통해 선정한답니다. 민주적 추첨. 선거도 안 한 자들이 동을 점령하고 군을 점령하고 풀뿌리를 전부 다 점령한 뒤에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은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월급은 누가 주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업체들 국유재산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허하고 또 지역의 업체들한테 돈 내라 해가지고 압력 넣어가지고 또 이 돈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제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주민총회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주민총회에 직접적으로 전부 다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중복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도 되고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도 되고, 가장 심각한 거는 학생들,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 중, 고 학생들은 가서 투표하라고 하면 전원이 가서 투표할 수 있지만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인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추첨도 해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요 책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 요 책은 온라인 서점에 가면 판매합니다.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누구 자료 개인 신상 정보 갖고 와 하면은 핸드폰 번호부터 해가지고 개인 신상 정보를 다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정보를 인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동에 있는 자치위원들한테 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우리 주민등록법상의 정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경찰 등 수사기관, 국세청, 여기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의 허락을 받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걸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는데 동해에서 그것도 인민위원회로 뽑힌 놈들한테는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정보가. 그러면 예. 우익 우파 인사들의 모든 정보가 공개돼서 예. 언제 어디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 예. 그리고 우리의 재산 내역 모든 게 공개돼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5.18 특별법 네. 같은 경우는 지금 5.18 뭐 민주화 유공자는 누가 누군지 그 전혀 신상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광주에서 예. 5.18 유공자들이 예.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시위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광주 시민도 아니고 예. 엄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유공자로 버젓이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공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발 좀 공개해 주십시오. 예. 아 근데 그거는 그 유공 그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네. 절대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한다고 누구한테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지는 공개를 못 한다고 하는데 아니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기본법은 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우리의 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일부 세금도 일부 자기들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게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기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뭐 도로를 어떻게 놔라, 뭐 기업이 왜 이렇게 이따위로 하냐, 기업도 간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예컨대 영통에 지금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굴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말이 됩니까? 법률상 아니 우리가 시군구 의회 의원도 요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예. 그것도 어공들이죠, 어공들. 예. 어쩌다 공무원 된 놈들한테 삼성전자가 전체 굴복해야 됩니까? 현대차가 굴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예. 여러분들의 식당이 전부 다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겟이 받는 게 교회고 목사님들. 네, 맞습니다. 먼저 제거해버리고, 그럼 뭐 테러범, 암살범들 이렇게 돈 주고 해가지고 제거해버리고, 그럼 겁 주고 해가지고 기업들 돈 뜯어내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 기본 봉급은 그 국민 세금으로 받고 혈세로 받고, 여기서 돈 뜯어내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자기네 자식들 전부 다 또 어공들 또 만들고. 그죠. 네. 우리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겨우 네. 200대 1 경쟁률을 뚫고 겨우 공무원 하고. 그리고 늘공들이 근데 어공한테 지배를 받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뭡니까? 의대도 무슨 의대? 공공의대를 공공의대. 설립해서 조국이 딸내미 같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모의 후광을 통해서 시험도 안 치고 결국 의사고시 한번 쳐서 의사가 된 사람들 의대 교수들 다 만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길목 꼭 사서 여러분들 보시고 읽어보시고 이런 주민자치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독자유통일당이 뭐 이런 공산화 이런 되는 것들은 끝까지 목숨 걸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막아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이뤄내서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복음을 저 만주를 넘어서 국경까지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